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심리학 개론의 이론 강의 2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 강의는 7장입니다. 7장은 제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편제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여기서 내용은 2017년도에 두 번의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심리학 개론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별도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7장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기타 심리학 개론에 관한 최신 기출 내용으로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자, 1번의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 보울비의 애착과 연관성 있는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사회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뭐 귀인과 연관성이 있는 통제 소재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슈탈트 법칙에 해당되는 조형의 요소와 원리, 일종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정관념, 즉 편견과 고정관념의 감소 방안의 하나가 접촉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접촉가설의 성공 조건이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의 의미와 특성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하면은 대상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와, 특히 엄마와, 주 양육자인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에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하는 아이는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유형을 기초로 해서 끊어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련의 모델들을 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들, 일반화된 상호작용의 표상들, 역할관계 모델과 자기 타인의 도식은 끊어요. 아동이 예측하고 세계와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 고정된 표상적 모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바로 대상관계가 되는 거고 애착이 되는 거다. 자, 세 번째 별표, 안정 애착된 아동은 반응을 잘하죠. 애정이 깊습니다. 신뢰할 만한 보호자 및 사랑받고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자신에 대한 내부 작동 모델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모든 다른 관계에도 적용해서 다중 애착이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불안정 애착 아동은 세상을 위험한 장소, 즉 다른 사람들을 매우 주의 깊게 다뤄야 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영구적인데 아주 어린 시절 형성된 이 가정들은 특히 오래 지속됩니다. 뒤에 겪는 다른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 수정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 것이 바로 내적 작동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 보울비가 이야기한 건데 애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애착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애착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안정적이면서 영구적이어서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후에 겪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수정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판서하겠습니다. 자,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애착 형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관계는 바로 주 양육자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영아가 다 안정애착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죠. 또는 불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정애착의 특징과 불안정애착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교재로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영화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바로 내부 작동, 내적 작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바로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부 작동에 의한 애착 형성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영구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래 지속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자, 이후에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후에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볼비의 내적 작동 모델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격의 사회인지적 접근을 보겠습니다. 1번, 3번, 그 다음에 8번, 9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들어갑니다. 사회인지적 접근은 성격과 상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행동을 유발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성격이 어떤 기여를 하며 사람들의 목표와 기대가 여러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사회인지적인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회인지 심리학자들이 행동을 개인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 모두에 귀인을 하지만 대부분 상황이 성격을 압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상황에 따라 성격의 일관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각 상황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회인지와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반두라의 이론을 좀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행동과 그 다음에 개인의 성격과 그 다음에 상황,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사회인지적 접근입니다. 사회인지적 접근. 근데 이제 성격과 연관되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반두라의 삼추 고해성 모형, 즉 상호결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2번에 보면 2번의 행동을 개인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 모두에 귀인하지만 이 상황적인 부분, 이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상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 가장 영향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상황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적인 측면,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은 행동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고받고 하고 상황에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를 개인적인 구성 개념이라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의미를 찾는데 사용하는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을 보면 사회인지로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사물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회인지 이론은 상황에 대한 한 개인의 독특한 시각은 그의 개인적인 목표에서 나오며 이 목표는 대부분의 경우 의식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맨 위에 1번에 보면 목표와 기대가 여러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 그랬으니까 이 상황적인 부분을 빼서 이야기를 하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를 말해요. 주관적인 인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바로 목표, 개인적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성과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과 기대는 장차 할 행동에 따라 나오게 될 결과에 대한 예상인데요. 이러한 성과 기대는 개인의 목표와 결합해서 그 사람의 특징적인 행동 양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성과 기대, 목표와 성과 기대에 따라 개인의 목표와 성과 기대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행동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상황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제 소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보시는 건데요. 통제 소재는 보상에 대한 통제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그게 내적 통제자라고 하죠. 내부 통제자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인데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통제한다고 믿는 것을 내적 통제 소재라 하고요. 결과라는 것은 운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이게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외적 통제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9번째 아시죠? 내적 통제 소재인 사람은 외적 통제인 사람보다 불안이 더 적습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극복하는 것이 내적 통제 소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별도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통제 소재. 자, 내적 통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외적 통제가 있다. 자, 내적 통제는 통제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통제력이 있다. 이거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에 더 강하고요. 취약하지 않다. 스트레스 극복이 더 잘 되고요. 여기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의 사회인지적 접근은 지금 이 그림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의 성격은 행동과 상황에 영향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상황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다르고 목표와 성과 기대에 따라서 상황 인식이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것들을 사회인지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바로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 상황이 바로 사회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 요소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바로 사회인지적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조형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림으로 좀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교재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자, 1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말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측면을 보는 것을 게슈탈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명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형태적인의 동그라미, 이걸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하죠. 독일어로.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어 보는 사람이 조화, 일관성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통일성이라고도 합니다. 시각적인 통일성을 주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게슈탈트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2번 게슈탈트 법칙 들어갑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트하이머가 1910년 여름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영감을 얻어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그는 기차의 불투명한 벽과 창문 프레임이 부분적으로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도 바깥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베르트하이머에 의한 최초 연구를 더욱 확장시켜서 영상인식은 감각적 요소와 형태를 다양한 그룹으로 조직한 결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1번부터 쭉 보면 폐쇄성의 법칙이 있고 유사성의 법칙이 있고 근접성의 법칙이 있고 연속성의 법칙이 있고 단순성의 법칙이 있고 공동 운명의 법칙이 있고요. 대칭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상 7가지가 쭉 그림과 함께 있는데 그리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폐쇄성의 법칙은 그 밑에를 보시면 지금 삼각형이나 원이 다 폐쇄된 형태로 돼 있지 않고 오픈돼 있잖아요. 기존의 도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 즉 오픈된 형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완성된 형태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완성된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래 그림은 원도 삼각형도 아닙니다. 왜요? 오픈돼 있잖아요. 이게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는 친숙한 형태와 이미지를 떠올리고 보이지 않는 선을 이어서 삼각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삼각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무질서해 보이는 원들과 꺽쇠들 사이에서 삼각형을 떠올리고 거기에서 통일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줄 친 부분이 개념이니까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 즉 오픈된 것을 완성된 형태로 인지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폐쇄성의 법칙이라 한다. 하나씩 보면서 하죠. 자, 게슈탈트 법칙에서 이거는 조형의 요소와 원리라고 하는데요. 조형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조형의 원리인 통일성을 의미한다. 통일성은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폐쇄성의 원칙입니다. 자, 폐쇄성의 원칙은 완성되지 않은 형태를 완성된 형태로 인지하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형태. 자, 제가 여기를 오픈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을 완성된 형태로 인지하는 겁니다. 완성된 형태, 즉 closed, 폐쇄된 형태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폐쇄성의 원칙이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유사성의 원칙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밑에 수직으로 또 쭉 같은 것끼리 해놨죠. 사각형은 사각형대로, 원은 원대로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질서 정연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자극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자, 유사한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하는 것. 자, 그것을 말 그대로 유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보면 비슷한 요소들을 하나의 집합적인 전체나 총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형태, 색, 크기, 밝기 등의 관계에 따르게 되는데요. 아래의 그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직으로 규칙적으로 놓여있는 사각형과 원과 같은 모형의 요소들끼리 묶어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근접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근접성의 원칙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두 개씩 근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은 한 그룹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근접해 있는 자극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하는 겁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의 그림은 모두 같은 거리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 지각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거리가 달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근접한 요소, 말 그대로 시공간적 측면에서 근접한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합니다. 근접한 요소들을 함께 묶어서 지각합니다.
그것을 근접성의 원칙이라 합니다. 폐쇄성의 밑줄이 있었죠? 거기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연속성으로 갑니다. 자, 연속성은 우리가 이제 점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갑작스럽거나 급격한 움직임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뇌는 가능한 한 선의 부드러운 연속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함께 사물을 묶어서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가로 묶어주세요. 함께 사물을 묶어서 지각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라든지 움직임 등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연속성, 네 번째 연속성 들어갑니다. 연속성은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요소들을 함께 묶어 지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묶어 지각하는 것을 바로 연속성의 원칙이다 말합니다. 자, 단순성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단순성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3개가 겹쳐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부분적인 원이고 하나가 완전 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정 대상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가장 단순하고 간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법칙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사실 수많은 복잡한 형태로 지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4개의 원이 모여 있는 것으로 지각할 수도 있고, 또한 원형이 3개 겹쳐진 그림에서 완전한 원 하나와 부분적인 원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원형 3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단순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특정 대상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결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한다. 자, 거기 단순성의 원칙 들어갑니다. 특정 대상을 인식할 때 최대한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지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단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공동 운명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건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화살표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공동 운명의 원칙과 법칙과 같이 이것은 움직이는 요소들을 방향이 같은 것끼리 집합적으로 묶어서 한 요인으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퍼포먼스 공연에서 한 그룹의 무용수들은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들은 반대로 뛰어가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각기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묶어서 지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운명의 법칙 들어갑니다. 여기도 별표, 공동 운명의 법칙. 자,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요소들을 우리가 볼 때 방향이 같은 것끼리 묶는 거예요. 움직이는 요소를 볼 때 방향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뭐 두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2개가 있으면 2그룹으로, 3개가 있으면 3그룹으로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대칭의 원리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좌우 대칭입니다. 위아래도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각을 할 때 대칭의 원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대칭적인 것은 균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죠. 좋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원리가 바로 대칭의 원리가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대칭성입니다. 자, 거기 보면 대칭적인 거, 좌우 대칭이나 위아래 대칭, 상하 대칭은 대칭적인 것은 안정감이나 균형감,
등을 느끼게 합니다. 그게 바로 대칭성이다. 자, 게슈탈트의 법칙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2가지,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동운명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개념에 들어있어요. 대칭적인 것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간결 단순한 것이 들어있고,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그 다음에 근접한 요소, 그 다음에 유사한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개념을 잡는 데 쉬운데, 폐쇄성이라든지 여기 공동운명의 법칙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 2가지에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들어갑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감소 방안이 바로 접촉가설이다. 접촉가설은 집단 간의 접촉이 끊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요. 그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자, 접촉은 그들 간의 유사성의 인식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고정관념은 잘 변하지는 않지만 그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충분히 접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접촉가설 성공의 조건, 거기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접촉가설은 편견 감소,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감소,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접촉가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접촉하게 되면 편견과 고정관념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촉가설의 성공 조건이 있다. 성공 조건의 첫 번째는 거기 보면 장기적인 긴밀한 접촉입니다. 장기적이면서도 긴밀한 접촉, 이것이 있을수록 우리는 편견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동등한 지위입니다.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동등한 지위, 수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바로 편견과 고정관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 공동 목표를 지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했을 때, 협력한 경우에 우리는 접촉이 잘 이루어졌고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과 조정자 및 감독자, 편견이 잘못된 것이며 집단 소음 간의 평등성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면 좋겠죠. 자, 4번째,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의 존재,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정관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거나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될 것이다. 5번째,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자, 그 다음에 감독자,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자라 하거든요. 감독자 간의 합의가 존재했을 때 바로 접촉가설은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5가지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접촉가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건데요. 장기간 긴밀한 접촉이 있을 때 고정관념 감소, 동등한 지위에 있을 때, 이것에 우리가 평등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했을 때, 그 다음에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할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자나 감독자 간의 합의가 존재했을 때 고정관념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들어갑니다.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관찰법은 우리가 이제 뭐 질문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조사하기 힘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관찰법이라고 하죠. 응답자의 행동과 태도를 조사하고 행동에 동그라미요. 자,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찰 대상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행동의 패턴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자와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그러니까 관찰만 하는 것이니까 의사소통 없이 오직 관찰에 의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자가 조사에 응하고자 하는 응답 의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고자 하는 응답 의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관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공개 관찰이란 것도 있습니다. 관찰법은 응답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러니까 면접 조사에서 면접자가 있고 응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가운데 생기는 오류가 있어요. 편견.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죠. 관찰법에서는. 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조사 오류도 없다. 즉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오류, 잠재적인 조사 오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관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찰법의 의미와 특성은 그냥 여기 5가지 있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판서해 드린 내용, 그 내용들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심리학 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심리학 개론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일 수도 있지만 필기 시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심리학 개론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주관식으로 쓰는 실기 문제에서는 심리학 개론이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이 심리학 개론이 어찌 보면 기초 과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영역들을 조금 이렇게 떠받치는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학개론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해 놨을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심리학 개론의 필기 기출문제에서 높은 점수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무난하게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